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조효종입니다.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는 토트넘 뉴스룸 시간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포스트 시즌 투어 경기까지 끝나면서 토트넘의 2023-2024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귀국한 손흥민 선수는 리그 35경기 17골 10도움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도움을 기록하기까지 조마조마했었죠. 리그 38라운드 최종전까지 가서야 이게 7번째 도전이었는데 이 경기에서 마침내 10도움에 도달했고 이를 통해서 통산 3번째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토트넘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10도움을 진작 달성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토트넘 공격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날려먹는 걸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빅찬스 메이킹 숫자가 20회에 달하고요. 사이트마다 집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대 도움 순위가 1위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날려먹었냐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몇 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24일 스포츠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서 올 시즌 기대 득점에 비해 실제 득점이 저조했던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꾸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 득점이란 통계적으로 몇 골이 예상되는 상황을 마주쳤는지, 얼마나 기회를 마주했는지 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대 득점에 비해 실제 득점이 저조했다는 건 그만큼 결정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토트넘 선수 중 한 명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브레넌 존슨입니다. 존슨은 통계상 11골 정도, 11.41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도 5골에 그쳐서 실제 득점 빼기 기대 득점 값이 마이너스 6.4를 기록했습니다. 결정력이 안 좋은 걸로 명성이 자자한 리버풀의 다르윈 누니어스가 마이너스 7이었고 에버턴의 도미닉 칼버트 루인이 마이너스 6.7이었는데 존슨이 그 두 선수의 뒤를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그림은 포지션에 맞춰서 선수를 배치한 건데 포지션 관계없이 리그 전체 순위를 줄 세워놓고 봐도 누니에스 칼버트 루인 다음 전체 3위가 존슨입니다. 역시 기회를 많이 놓친 공격수로 유명한 첼시의 니콜라 잭슨이 마이너스 4.66으로 존슨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존슨이 손흥민 선수의 패스만 놓친 건 아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찬스 메이킹이라든지 기대 도움 수치라든지 이런 게 팀 내에서 가장 높다는 걸 생각하면 힘겹게 10도움을 쐈는데 지분이 가장 큰 선수 중 한 명 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존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도움 기록이 10개로 동일한 건 조금 찝찝하긴 하네요. 존슨 외에도 토트넘 선수들 가운데 실제 득점이 기대 득점보다 적은 선수는 많이 있었습니다.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공격 자원들이 밑에서 1, 2, 3위를 다 차지했다는 건 조금 그렇네요. 훌륭했던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경기를 상당히 저조했던 제임스 매디슨이 실제 득점 4, 기대 득점 6.16으로 총 마이너스 2.16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실제 득점 2, 기대 득점 4.05였던 베르너가 그 다음 순위였는데요. 베르너는 겨울에 합류했고 부상도 있어서 긴 시간 뛴 건 아니지만 본인이 왜 결정력을 약점으로 지적받았는지 확실히 보여줬죠. 그럼 반대로 이 수치가 좋은 선수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을 뺀 값이 가장 높은 선수, 통계적으로 예상되는 기록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 토트넘 내 1위는 단연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기대 득점이 12.98이었는데 그보다 약 4골 많은 17골을 기록했습니다. 4.02는 리그 전체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 다음은 무려 데얀 클루셉스키였습니다. 이 정도 결정력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마지막 경기 때처럼 정말 스트라이커 포지션 변경을 시도해도 괜찮을 것 같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3위는 많지 않은 기회 속에 3골을 넣은 수비수 미키 판도펜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유의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히샬리송은 얼추 기대감만큼 골을 기록했습니다. 기대 득점 수치가 10.01골이었고 실제 득점은 11골이었으니까요. 존슨, 베르너, 메디슨 등 공격수들이 놓친 기회가 많다는 걸 보고 나니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실제로 토트넘도 공격수 영입을 우선순위로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뉴캐슬과 포스트 시즌 투어 경기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다음 이적 시장에 대한 구상을 일부 밝혔는데 여기서 공격수 영입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공격수 영입을 원하냐고 묻는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비밀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즌을 마무리했는지 보셨을 것이다. 히샬리송과 티모 베르너가 부상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선수층 자체도 상당히 얇은 편이다. 시즌을 시작할 땐 마노르 솔로몬과 이반 페리시치가 있었고 전방에 있는 선수들 대부분 건강했다. 그러나 시즌이 흐를수록 우리가 공격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꽤 분명해졌다. 다음 시즌은 유럽 대항전에도 나가게 돼 더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확실히 보강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전한 풋볼 런던은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요알렌 단장과 론 맥켄지 스카우터 두 사람 다 작년에 토트넘에 합류한 분들인데 이 두 사람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부터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시스템에 맞는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다. 다양한 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은 선수들을 상당수 관찰했고 가장 적합한 선수를 찾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했다. 라고 하면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스트라이커 1명 그리고 윙어 1~2명 정도를 보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르너 완전 영입, 히샬리송 이적 여부에 따라 보강 규모가 달라질 듯한데 현재 영입 후보로 거론되는 공격수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브렌트퍼드의 아이반 토니, 본머스의 도미닉 솔랑키, 페이레노르트의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거론되고 있고 윙어로는 첼시 출신 노팅엄 윙어 칼럼 허드슨 오도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미드필더와 수비지 보강 계획도 있습니다. 올 시즌 미드필더는 사르와 비수마가 주전 조합으로 나섰고 장기 부상에서 회복한 벤탄쿠르, 그 외에 호이비에르, 스킵 등이 뒤를 받치는 형태였죠. 이 중에 호이비에르나 스킵 정도는 이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탑 랜스웨덴제는 루카스 베리발이 합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 정도 더 영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6번 그리고 잠재적으로 8번 역할도 맡을 수 있는 선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선수가 코너 갤러거 그리고 에데르송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로 갤러거가 꼽히죠. 갤러거가 전문 6번에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포스테코글로 감독 전술 시스템상 수비형 미드필더의 전진성, 기동력도 중요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에데르송은 아탈란타 유로파리그 우승에 기여한 미드필더입니다. 수비진은 보강 포인트가 센터백과 풀백 두 곳입니다. 센터백은 더 말할 게 없죠. 유럽 대항전도 나가는 마당에 1구급 센터백이 최소 한 명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토트넘이 최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무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선수 토리노의 알레산드로 부온조르노, 볼로냐의 리카르도 칼라피오리가 후보로 거론됩니다. 두 선수 모두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홈그로운 규정에 적합한 이를 부합할 수 있는 선수로 헐시티의 제이콥 그리브스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풀백은 약간 애매한데요. 일단 계약이 1년 남은 벤 데이비스의 이탈이 유력시되고 있어서 왼쪽 풀백을 데려와야 되나 싶기도 한데 오른쪽 풀백 에메르송 로얄도 이적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른쪽이 주 포지션이지만 양쪽 풀백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사우스햄프턴의 잉글랜드 풀백 카일 워커 피터스가 영입 후보로 꼽힙니다. 앞서 언급되는 칼라피오리나 이런 선수들이 센터백 겸 왼쪽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들이고 판도펜이 왼쪽 풀백 기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후보들이 영입이 거론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워커 피터스는 토트넘 유스 출신이라는 장점도 있죠. 이적 시장 소식은 진행되는 동안 계속 구체화되는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이 소식입니다. 얼마 전까지 인터넷상에서 포브스 선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밈이 활발하게 나왔는데 진짜 포브스가 선정한 기업구단 가치 평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토트넘 뉴스룸에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만큼 토트넘 순위도 꽤 높았겠죠. 토트넘은 구단 가치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3,814억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아서 8위에 올랐습니다. 탑10 목록은 이렇습니다. 쟁쟁한 팀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중계권료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많은 게 눈에 띕니다. 꾸준히 10위권을 오가고 있긴 하지만 올해 8위까지 오른 토트넘의 순위가 좀 놀라운 면도 있습니다. 10위권 이내에 있는 팀들 중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맨유나 첼시도 있긴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승 트로피를 한 번도 들어올리지 못한 팀은 토트넘뿐이거든요. 이탈리아 명문인 유벤투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팀인 도르트문트,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AC 밀란 등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같은 리그인 첼시나 아스널보다도 토트넘의 순위가 높죠. 토트넘이 8위에 오른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일단 이 순위 산정에 적용된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은 2022-2023 시즌 자료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오른 수익이 반영이 돼 있겠죠.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인지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했던 그전 시즌보다 가치가 14%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상승률로는 탑10 구단 중에 토트넘이 아스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항목별 가치평가 산정 내역은 이렇습니다. 매치데이는 입장료 수익 등에서 파생되는 가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브로드캐스팅 방송은 자국 리그나 유럽 대항전 등에서 참가해서 얻은 수익료 등을, 커머셜은 스폰서십을 비롯한 상업적 수익을,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지표입니다. 9위 첼시, 10위 아스널과 비교해보면 토트넘은 전 영역에서 아스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고 브로드캐스팅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서 첼시에 앞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발표에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입니다. 쟁쟁한 구단들과 비교해 보니까 토트넘이 탑10 구단 중 매출액은 6억 6,500만 달러로 8위인데 영업이익이 1억 6,1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05억 원으로 맨유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 정도면 돈을 조금 더 써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비용을 아꼈다는 이야기일 거니까요. 레비 회장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를 살펴보니까 이제 우승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